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작은 학교는 늘어나고 심지어 문을 닫는 학교도 속출하는 상황. 올해 이 지역에 두세 명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이대로 몇 년 흐르면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한 명이 중요하거든요. 작아서. 2019년 3월까지 전국에선 총 3,8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폐교가 이미 예정된 학교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위기의 작은 학교가 환경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며 그 운영 방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 수가 적은 게 오히려 장점이 돼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것 같고 다른 학교보다 자유가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학교에 대한 그런 격식이 없이 학부모와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차별화된 교육으로 학생들의 삶을 가꾸며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작은 학교의 길.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확인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어는 작은 것은 자유롭고 창조적이고 효과적이며 편하고 즐겁고 영원하다라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통해 작은 것의 역설을 이야기한 바가 있죠. 학교가 작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히려 작기 때문에 여러 교육 주체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아이들의 하나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작은 학교. 미래교육 플러스에서는 작은 학교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학교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을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규모 학교와 관련됐던 인식 자체를 조금 더 변화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 아이들의 강점에 맞는 교육과정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교육과정 운영을 굉장히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래의 학교로서의 어떤 자리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작은 학교가 주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와 관련된 유행어 아세요? 소확행.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뭐 알긴 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작다 크다의 어떤 그런 크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뭐든지 어떤 균형과 행복 그렇죠. 이런 것이 좀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이 작은 학교 주제를 이미 다뤘어야 되는데 안 다뤘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요새 인구 감소 문제도 그러니까. 있고 또 학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과밀학급이 아니라 점점 인구 수 감소에 따라서 규모가 줄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그에 따라서 농산 어촌에는 작은 학교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데 맞아요. 오늘에 와서 드디어 다루게 되네요. 네. 이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작은 학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 그렇지. 뭐 학교 규모로 봤을 때 학생 수가 뭐 100명이냐 200명이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박성자 과장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작은 학교 기준이 있죠? 네, 이거는 규모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지만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만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보면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다양한 논의들은 있었고요. 그 학계에서도 정한 것도 60명 이하의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하자. 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진행됐습니다. 그 경우가 이게 60명의 그 기준이 초등학교인가요? 중고등학교인가요? 초등학교의 기준입니다. 아, 초등학교. 네. 근데 교장님, 요즘 뭐, 사실 뭐 저출생, 요즘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저출생으로 인한 어떤 소규모 학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소규모 학교가 많아지는 배경, 뭐 또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 소규모 학교가 많아지는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인구수 감소죠. 아, 역시. 인구수 감소와 함께 또 하나의 원인을 꼽는다면 저는 좀 도시화라고 보고 있어요. 도시화. 네. 시골,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지 않고 농어촌 교육의 그 열악한 환경들을
기피하면서 인간 도시학교로 나가는 현상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학교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한데 그 아이들이 입학해야 되는데 나가는 현상. 그러니까 점점 작은 학교들은 왜소해지고 작아지고 이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네. 불신, 작은 학교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불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넓고 다양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부모의 욕심, 마음. 그런 마음도 또 하나 네, 배경이 된다. 그렇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사회의 지역 간 예를 들면 도농 간의 격차라든지 그런 격차로 말미암아 문화나 경제나 이런 분들이 차이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작은 학교와 같은 교육 생태계 자체가 형성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도시의 중앙 부분은 또 학생들이 없어서 학교가 작아지고 또 폐교 논의가 되는 맞아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대도시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은데 이 대도시 내에 실제로 학교가 좀 사라지거나 폐교되는 경우가 있나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학교도 폐교가 시작되고 있고요. 그래요?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숫자의 학교들이 폐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교 대상교로 좀 지정되고 있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나중에 도시의 그 인구 문제라든가 도시의 그 빈부차 이런 문제들이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좀 우려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남 얘기 같지 않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 입장에서. 좀 안타깝죠. 그렇죠. 부모이기 전에 또 어른으로서 좀 아이들 바라보는 시선이 아이들을 그냥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숫자 하나하나로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한 명이 있더라도 그 마을에 아이가 한 명 있더라도 학교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숫자로 보지 않고 미래로 다시 또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게 직장이 없어지는 건데. 직장도 그렇지만 아쉬움이 무엇보다 커요. 이제 뭔가 사라지는 건 정말 쉬운데 다시 생겨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있어야지 새 인구도 유입이 되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지역의 미래도 좀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 다녔던 학생들도 이제 추억을 잃는 거고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교사들의 노력도 다 사라지는 거라서 아쉬움이 크죠. 지금은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 논의들이 활발한데 제가 2010년대에는 이게 작은 학교를 좀 통폐합해서 운영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학교 통폐합 문제 또 작은 학교 그 정책이 어떻게 좀 변화되는지 궁금한데 박성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시작은 1982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원인은 그 학생 수가 계속해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폐합 정책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단기적으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은 중장기적으로 이게 봐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인 학생의 성장이나 배움을 실천하고 실현한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로 지방교육 재정 부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가운데서 한 1993년부터는 전국 단위에서 이렇게 학교가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들, 저항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교육 주체들이 서로 함께 소규모 학교를 살리자고 하는 운동들이 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2000년대가 되고 그 와중에서 2000년 그리고 2005년 사이에 실제로 통폐합된 학교 수는 558개로 낮아지게 됩니다.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때 이제 효과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의 교육 재정적인 측면의 부담은 뭐 줄일 수 있을 거라라는 어떤 전제들, 또 인식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을 이렇게 숫자 논리로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 전반의 어떤 효과성에 대한 뭐 구체적인 어떤 분석들이 충분하게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교육 효과에 대한 좀 어떤 종합적인 어떤 인식들은 좀 필요하다 봅니다. 예를 들면 통폐합 학교의 어떤 학업 성취라든지 또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
또 통폐합으로 인한 경제적인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좀 다루는 어떤 분석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으로 인한 어떤 문화적이고 또 정서적인 또 황폐화 문제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의 효과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우리가 그 개념적 상황에 따라서는 좀 여러 가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육부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하면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비용의 효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교육개발원의 농사노천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요.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의 비용 대비 수익이 매우 낮다고 파악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학교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비용이 효율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고 또한 그래서 이 보고서는 작은 학교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통폐합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학교 활성화 정책을 좀 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비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가 폐교됨으로써 그 마을에 주는 상실 효과나 그 마을의 경제적 그 하락 효과 같은 부분들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 학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통폐합돼서 학교가 사라지면 그 마을에 저 같은 젊은 아이를 둔 부모들이 아무래도 이사를 못 오겠죠. 그러면은 마을에 사람도 줄고 그러면 점점 줄어들어가면서 학교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을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가 그냥 단순히 지금 아이가 없으니까 학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학교를 없앤다면 더 이상 그 마을에 가려는 그렇죠. 예,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도 같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두려움? 저도 지금 시골 마을에 살고 있으니까 두려움도 있죠. 그럼 선생님 이게 어떤 그 규모의 어떤 통폐합이라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작은 학교, 남아있는 그 작은 학교를 더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변화 방향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작은 학교는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점을 보고 아 이런 학교도 있구나 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희가 실제로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의 장으로 작은 학교를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쿠바의 예를 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쿠바는 학생 수 10명 미만인 학교가 2,000개가 넘는 나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나라의 정책은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교육의 질적으로 양적으로 교육이 성장한 국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러한 규모에 따른 통폐합이 아니라 작은 학교를 어떻게 좀 더 강점을 살려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공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규모 학교와 관련된 어떤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꾸고 인식 자체를 조금 더 변화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되어지고요. 그 교육 재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작은 학교와 관련되어지는 다양한 가치들 또 문화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제도적인 사회적 자본과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이고 또 그 내면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좀 잊지 않고 바라보는 어떤 인식들이 새롭게 조금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원래 장승초등학교도 10년 전 뭐 폐교 위기 겪었다는 얘기가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네. 도대체 어떤 비결로 지금 장승초등학교 황골탈퇴해서 지금 딱 자리 잡고 있는지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자랑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저희만 교사들이 잘해서 학교가 살아났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니, 교사도 잘했다고 하셔야죠. 이제 학교의 주체가 3주체가 있잖아요. 저희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있는데 그 3주체가 서로 신뢰하고 믿어줬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좀 살아났다고 봐요. 저희는 10년 전에 폐교 위기일 때는 정말 낡은 건물 2채랑 야외 화장실 한 채 딱 하나 있었거든요. 야외 화장실이요? 예, 지금도 아직 남아있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느낌인데 이거? 네. 학부모님들이 겉보기만 딱 보기에는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겠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저희가 경쟁 위주 교육보다는 협동 위주로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고 저희가 열정을 보였고 학부모님들이 그걸 믿어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교육 과정을 만들려고 교사들도 밤 9시, 10시까지 모여서 회의도 정말 많이 하고 웬일이야. 그다음에 가정 방문도 해마다 꼭 가고요. 그리고 교사 학부모 다모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연애 한 5회에서 6회 정도 다 모여가지고 함께 배우는 것기도 하고 서로
정해야 될 것들 회의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또 보내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항상 학생들을 정말 존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서 서로가 좀 믿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정말 궁금한데요. 네. 우리 정근우 선생님 근무하시는 장승초등학교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실제로인지. 10년 전 전교생 13명으로 폐교 위기까지 갔던 작은 학교가 10년 후 지금 약 90명의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 저마다의 빛깔을 찾아 무지개 꿈을 꾸는 작지만 큰 학교. 장승초등학교로 가보실까요? 오늘의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가 아닌 어딘가로 이동하는 학생들. 어디로 가나 했더니 도착지는 나무들이 가득 쌓인 비닐하우스? 자, 검지로 누르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임팩트 드릴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두두두 소리가 나 여기서부터. 드릴로 나무에 구멍을 내고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뚝딱뚝딱 집중력을 발휘하여 뭔가 제작에 나서는데요.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잘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학교 와서 보통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이런 거 만들고 있어요? 실과 금요일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실과를 선택해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저런 경험 자체가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저런 게 진짜 삶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도 지금 못 하나 못 박는 사람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아이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나아요. 네. 더 잘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실과 시간이었습니다. 목공을 어려워하는 친구를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며 으쌰으쌰 함께 힘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몇 학년이에요? 여기는 그 6학년이고 저는 4학년. 학년이 다른데 같이 만들고 있어요? 네. 이거는 원래 얘 거고 저 그냥 도와준 거예요. 친구는 몇 학년이에요? 5학년이요. 4학년이에요. 지금 이제 6학년이에요. 저 5학년이요. 학년의 경계가 사라진 수업 시간. 그러네. 같이 지금 하고 있네. 장승초등학교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학년 구분이 없는 무학년제 협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동생 알려주는 거 좀 알려주니까 좀 어떤 거 같아요? 좋죠. 기분이 선생님이랑 되게 기분이. 형이 가르쳐주니까 훨씬 만들기 쉽고 그리고 재밌어요. 무학년제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또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후배끼리 또 만나면서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요. 또 서로 도와주면서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선후배가 함께 수업을 들으며 전교생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 학생들의 쉬는 시간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궁금해요. 강당을 운동장처럼 자유롭게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안방처럼 뒹굴뒹굴, 그리고 다락방처럼 아늑하게 노는 모습이 눈에 띄네요. 벌꿀처럼 이렇게 벌꿀집처럼 생겼네. 네, 아이들에게 어떤 공간을 원하냐고 했는데 아이들이 디자인을 그려낸 거예요. 네, 저런 공간 자체가 학생들은 창의성도 강조하고. 쉬는 시간에 보통 뭐 하고 놀아요? 쉬는 시간에 술래잡기나 진놀이나 세발찌기나 바나나나 그런 거 하고 놀아요. 무궁화 꽃이 돼요. 근데 쉬는 시간에 놀 때 다 같은 학년하고 놀아요? 아니면 다른 학년도 같이 놀아요? 다른 학년 다 같이. 수업 시간만이 아니라 쉬는 시간, 방과 후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학년 상관없이 섞여 지내는데요. 같은 학년 친구가 많이 없더라도 문제없이 더욱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실과 수업을 들여다볼까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만 주면 이렇게 멋진 키링이 완성할 수가 있어.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열쇠고리를 만드는 학생들. 네, 그래요.
누구말하겠어요? 네, 엄마예요. 장승초등학교의 또 다른 차별점. 바로 일일 교사가 된 우리 엄마입니다. 엄마랑 같이 이렇게 수업하는 건 어때요? 좀 무섭기도 한데 재밌어요. 어떤 게 무서웠어요? 좀 혼나는 게. 처음에는 도와주자는 마음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많은 경험이 되더라고요. 아이들 다룰 수 있는 경험이나 아이들 이제 태워가는 것도 잘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작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수업만큼 학생들을 돌보는 특별한 선생님들이 계셨는데요. 나오셨네요. 학부모들의 재능 기부로 부족한 교사 인력을 채우며 아이들 한 명씩 가까이서 집중 지도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실과 수업이 모두 끝난 오후 6학년 수업 시간을 찾아갔는데요. 화단에 예쁘게 피어난 꽃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려보는 학생들. 지금 미술 시간인가 봐요. 과학에서 꽃의 식물의 구조와 꽃 보고 그리기 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 꽃의 구조와 기능을 배우는 과학과 미술 융합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학 수업이든 수학 수업이든 국어 수업이든 그렇게 크게 틀을 두지 않고 주제를 잡아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더 즐거움을 많이 느끼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오늘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교실안 재밌는 수업부터 학교 밖 모든 자연을 벗삼아 매일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학생들. 이 모든 것이 장승초등학교가 고비를 견디고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학교 가고 싶다. 그래서 오고 싶은 학교, 그리고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다양한 수업 전략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작은 학교의 교육. 폐교의 위기에서 매일 오고 싶은 학교. 활기찬 학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